네, 지금부터 KUTV 공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48대 총학생회 선본들의 공약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양 선본에 대한 학우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부는 지금까지의 인터뷰와 선거 유세, 합동 공청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사안이나 다뤘지만 충분한 토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KUTV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별자리 선본에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이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학우들께서 KUTV에 보내주신 질문들을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별자리 정 후보님과 부 후보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48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별자리의 정후보,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 13학번 박세훈입니다. 네, 저는 별자리 선본의 부후보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13학번 안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KUTV 기자들과 그다음에 별자리 선본을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작해주세요. 교육 관련 정책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세미나 합리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반 학생회와 학과 사무실의 협의에 의한 1학년 세미나는 과의 특색에 맞춰져서 과도하게 불규칙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현재는 온라인 학종 강좌 이수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집에서도 밝혀주셨듯이 불필요한 내용과 퀴즈 절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총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대생으로서 다 같이 듣는 온라인 강좌의 내용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서 생겨날 전달력 미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과반 학생의 개입으로 인해 더 원자화될 1학년 세미나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줄 수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1학년 세미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도 과반별로 매우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각 과반 학생회가 각 과반에 필요한 것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제안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제 온라인 렉처 같은 경우는 결국 각 과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전달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환경, 상황, 그리고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명 공통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1학년 세미나가 순기능이 없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나 그 과반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는 1학년 세미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과반 학생의 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용 영어 합리화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인시험과 교내시험으로 원어민 수준의 이상의 영어 실력을 지닌 학생들의 아카데미 잉글리시 수강을 면제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2학기 동안 들어야 하는 3학점을 그냥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3학점을 다른 과목 수강으로 채워야 하는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채우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험 하나에 4학점을 주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면제하는 사람들은 성적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면제를 시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각 학우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과목을 듣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어플리케이션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모바일 앱은 이전 총학생회도 많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공약은 핵심 공약이 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구체성도 부족해 결국 실패했다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별자리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공약은 실패한 이유가 역량이 분산되거나 아니면 그 공약 자체가 소외되어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4대 대표 공약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집어넣었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네이밍에 맞춰서 다시는 이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어플리케이션 만들겠다라는 선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1년 동안 확실한 어플리케이션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있고요. 오래 걸렸고 퀄리티가 떨어졌고 학생들의 힘만으로 개발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지를 잃고 그게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기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학생증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학우분께 연락도 받았었고 전산처장님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행에 확실히 옮겨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에 더 총학생회가 주도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로부터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하지만 학우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과감하게 당선 직후부터 그 학우분과 그리고 총학생회 집행부와 또는 전문 인력과 학교 본부와 함께 이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고요. 잘 개발되고 꾸준히 유지되려면 전문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개발 업체에 지금 연락도 돌려서 견적도 받아보고 있고 여러 학우분께 자문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기능이 완성되어 갈 것이고 총학생회가 바뀌어도 동력을 잃지 않는 지속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금연구역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7대 총학생회 지음은 현재 운영되는 S존이 현실적으로 캠페인화되고 있어서 직접적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행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미디어관 정문 앞 금연구역 관리 강화에 총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항이라고 표시하셨는데 캠페인식의 제한 외에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연은 당연히 캠페인으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내 흡연 시에 벌금을 걷는다든지 강력한 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그러기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캠페인이되 모두가 공감해서 따르는 강력한 캠페인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존이 강력한 캠페인이 되는 건 단순히 홍보를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흡연자들이 S존을 이용할 만큼 그러면서도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S존이 잘 배치되어야 하고요. 말씀해주신 미디어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저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기도 한데 그 흡연자분들이 미디어관 입구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서 흡연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처에 흡연을 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도 않고 너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거기에다가 문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팻말을 세운다든지 해서 조금 더 몇 미터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정말 현실성 있는 S존을 설정한 다음 그 길을 지나다니는 비흡연자 분들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핵심 교양 확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대 총학생회에서는 작년 61개에서 92개로 핵심 교양을 늘렸습니다. 올해 별자리 선문에서는 얼만큼의 강의 수를 핵심 교양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교양과 선택 교양의 구분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정책집에서 밝혀주셨는데 그 기준 역시나 학생들의 수강 평가를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소통 방법과 본교 당국의 전달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음은 50% 확대 가능했는데 그러면 별자리는 몇 %나 확대할 거냐고. 네, 이런 질문이 사실은 저희가 바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저희의 방향성이 지음이 했던 거 그리고 그 이상만큼 꾸준히 늘려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교양과 핵심 교양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이 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과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물론 교양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반이 이제 절대적인 1학년 세미나만큼의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핵심 교양 이수 기준도 과별로 조금씩 상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합해야만 핵심 교양 확대 혹은 이제 선택 교양과의 어떤 차별화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다면 우리가 어떤 대표성이나 혹은 합리성 그리고 분명 이걸 바꿀 수 있는 필요성
가능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문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중 전공 선발 요건에서 학업 계획서와 면접을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면접의 선발 기준이 더 모호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전체 공청회에서 생활비 장학금 선발 기준으로 일종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로 예상되는 학생의 글과 추천서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방식을 이중 전공 선발에도 도입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선발 기준에 글이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이제 기준에 모호함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졌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내가 새로운 전공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전 전공에서 받은 학점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끼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현재 학칙에 사실 이중전공 선발 기준에 대해서 그냥 학업 성적으로 선발한다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학생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또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문항만 사실 잘 구성되어 있다면 학생이 그 전공을 진짜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중전공 같은 경우만 봐도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 단순히 그냥 요구안 이렇게 해서 이중전공을 합리화해 주세요 정도로 그냥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과별 의견 수합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생활비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전체 공청회에서 생활비 장학금의 경우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지원서나 추천서를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모든 학생들이 과한 교통비, 교재값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득분위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줄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장학금은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협으로 인한 수익이나 정의 장학금에서 일부를 할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서 결과적으로 신청자 전원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말미에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정말 모든 학우들에게 부담이 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 때 말씀드린 등록금 포함해서 식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교통비 합치면 연간 거치게 계산해도 2천만 원 정도의 부담이 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아마 어느 가정에서도 쉽게 생각하기 힘든 버거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주거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합동공청회 때 말씀드린 거에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서로 거르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결국은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예시로 하나를 드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시 중에 하양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거리순으로 또 배정을 하기도 하고요. 재원이 이렇게 넉넉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거르는 기준이 존재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거리순 아니면 지원서 같은 예시를 그렇게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만한 재원이 그런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염지호 총장님이 최근에 발표하신 바에 따르면 333억 원의 규모이던 장학금 규모가 359억 원으로 26억이 증액된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 성장학금 규모 같은 경우에는 60억 원입니다. 진짜 쉽게 계산해서 2만 학우들에게 30만 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고 증액된 금액과 폐지된 성장학금 금액을 합치면 충분한 재원 마련이 되었다. 그 중에 또 일부를 충분히 생활비 장학금 명목으로 따온다면 지원 가능한 재원이 있는 것이다. 그만한 돈이 있다. 쉽게 지금 당장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